뉴욕, 런던, 시드니 등 세계 주요 경제 중심지들은 주거비 위기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도시가 안전하고 부유하며 매력적이라면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한 경제 법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두 메가시티인 도쿄와 서울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도쿄는 지난 20년간 임대 시장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웨이터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룸메이트 없이 도심 원룸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실제합니다. 서울은 같은 기간 다른 경제적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 비하인드 아시아가 2026년 3월 방영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플랫폼 비즈앤프로가 편집 정리했습니다. 도쿄는 세계 최대 광역 도시권이자 일본 경제의 엔진입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마일당 약 4만 1000명으로 샌프란시스코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된 이유는 정책 원칙에 있습니다. 바로 당연한 권리 개발 원칙입니다. 2002년 일본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용도 지역 설정 권한을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서 중앙정부로 이관했습니다. 개발자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미관, 교통, 동네 분위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개발을 막는 행위, 즉 님비 거부권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쿄시는 2014년 한 해에만 14만 2,417호를 착공했습니다. 같은 해 인구 3,87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전체 허가 물량 8만 3,657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도쿄는 끊임없이 허물고 새로 짓는 도시가 됐습니다. 용도 지역 철학도 다릅니다. 서구식 용도 분리, 즉 주거, 상업, 공업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는 방식 대신 일본은 최대 소음, 공해 기준 용도제를 씁니다. 일본 전역에 단 13개의 표준 용도 지역만 존재하며 단 한 구역을 제외하고 어디서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 근처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 안에도 작은 상점이나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직주 근접 환경은 자동차의 필요성을 줄이고 자동차와 주차장 의존을 줄여 더 많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서울은 지형부터 다릅니다. 화강암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인데다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는 제도적 장벽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도시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도심 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집값 폭등을 부추겼습니다. 개발은 그린벨트를 건너뛰어 멀리 떨어진 신도시로 향해야 했고 도심 내 공급 부족은 기존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유부지 6만 호 공급 방안을 두고 환경비용과 규제 완화 우선순위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당연한 권리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주택 공급을 두고 행정적 교착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의 근본적 차이는 집을 사용자산으로 볼 것인가,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에서 집은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소비재입니다.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건물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하며 1981년 이전 건물은 지진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웃의 새 건물이 들어서도 내 자산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으니 개발에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핵심 투자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값이 40% 정도라도 조정된다면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중산층 다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치권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권자 자산의 75%를 지키는 고점 유지가 정치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정치적 중독 구조가 시장 정상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가격 폭등기에는 투기의 연료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렛대로 삼아 적은 자기 자본으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시장 과열 구조를 심화시켰습니다. 2025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락기에는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구조는 제도에 기반해 합리적 행위자들의 총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집값 상승에 베팅한 개인, 표를 의식해 가격 하락을 막아온 정치권, 전세 레버리지와 과도한 대출을 용인한 금융 시스템 모두가 공모한 집단 합리성의 함정입니다.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을 초래합니다. 높은 주거비는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집값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주거 불안정은 저출생, 인구 감소라는 장기적 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무관한 자산 가격의 급등은 노동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인식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집 한 채를 보유한 것이 더 큰 부를 안겨다 줄 때 사람들은 노력보다 자산 보유 여부가 운명을 가른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 즉 열심히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침식시킵니다. 도쿄는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안정을 얻었고 서울은 지금 당장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며 이 구조를 바꾸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정비, 그리고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문 동영상 링크, 한글 번역본과 추가 분석은 BGM 프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